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조그마한 의원을 하나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시골 의사입니다.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내려왔으니 횟수로 벌써 5, 6년 정도 되었네요. 병원에 한번 가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 정도로 외진 곳이고, 읍내에 있는 보건소에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3, 40분 나가야 했던 동네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항상 먹을거리는 풍족한 정 많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외진 곳에 박혀서 돈벌이도 안 되는 동네 의원을 꿋꿋이 운영해가는 저에게 주변에서는 다들 한마디씩 하네요. 젊은데 왜 야망도 없냐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 일하면 부도 명예도 모두 조질 수 있는데 왜 그리 환자라고 해봐야 고만고만한 외진 시골에서 의사를 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멋쩍게 웃곤 합니다. 워낙에 자연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태어난 곳도 이 마을 못지않게 외진 마을이었던 터라,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곤 한다고 말하면 다들 그런 건 은퇴하거나 생각할 일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하곤 해요. 물론, 제가 도시에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무척 좋아하기에 이곳에서 사는 걸 무척 만족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와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그리고 자격을 갖추자마자 시골로 내려온 것이 다 어린 시절 한 은인의 가르침 덕분이기에 저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망이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하나 그런 말로 저를 설명하기가 조금 벅차기도 하고, 워낙 긴 이야기라 그저 시골이 좋다며 웃어넘길 뿐이죠. 그러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꼭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곳만큼이나 외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고향이 그 주변 지역이었고, 가방끈도 짧고 제대로 배운 일이 농사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근처에 정착하여 작게나마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거든요. 부모님은 늦둥이인 제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갈 생각도 잠깐 하셨던 것 같지만, 제가 시골에서 자연과 뛰어놀며 지내는 게 무척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른 일을 배우신 적이 없었기에 도시로 나가게 되면 먹고 살 일이 곤란했어요. 시골에서도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히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굶지는 않고 살 수 있었죠. 무엇보다 농사를 지으니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컸어요. 인덕 많고 성실했던 부모님은 제게 특별히 좋은 교육을 시켜주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유년 시절도 잠시였죠.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손쓸 도리도 없이 한순간에 하늘로 가버리시고 나서는 집안이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그나마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병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시골 동네다 보니 아버지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일찌감치 치료를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몸의 이상을 그저 체한 거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충격을 이겨내기도 전에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나마 둘이서 농사를 지으니 서로 나눠하며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는데, 여자인 어머니가 농사를 다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제가 꽤 큰 상황이었다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겠지만, 저도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였으니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땅을 대부분 팔고 읍내에 있는 농협조합에서 소일거리를 받아가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러 나가실 때나 읍내에 가실 때 쓰시던 자전거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필품을 사오거나 소일거리에 필요한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서 집안일을 돕곤 했죠. 자전거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오래되어
매번 손을 봐가며 타야 할 정도로 고물이었지만 그래도 저와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동네 주민들이 홀로 남은 저와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겨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장님도 소일거리가 생기면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는 등 많이 도와주셔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 더 의지하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아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이 알려준 병원까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최고 속력을 내서 달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찾아간 그 2시간 동안 어머니마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어찌나 두려웠는지요. 병원에 가니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장님께서 흑빛이 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몸이 안 좋으셨냐고 다급하게 물어보시는데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끙끙 앓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결국 어머니와 평소에 사이가 좋으셨던 외삼촌이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 뒤에 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농사를 도와주러 가셨던 어머니가 그 며칠을 차마 버티지 못하시고 그만 쓰러지셔서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동네 보건소에 데려가니 보건소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대요. 몸도 좋지 않으시면서 왜 농사를 도와주러 가셨는지 애타는 마음에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장님이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신 덕분에 큰 고비는 면했지만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무리가 가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병원에 안 오시고 버티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어린 나이이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 저는 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겨우겨우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난이 뭔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라 엉엉 울며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가족의 유일한 친척이었던 외삼촌도 형편이 저희 집만큼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어머니와 우애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외삼촌도 마음이 심란한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장님도 제 처지가 딱한지 혀를 끌끌 차시며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고 힘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어려서 마땅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찼으면 뭐라도 해서 어머니 수술비에 보탤 수 있을 텐데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기다려야만 하고 막상 어머니께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제가 싫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곤히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기도를 올리며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자전거로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까지는 자전거로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기에 하루에 왕복 4시간 정도를 소요해서 어머니를 보러 간 거죠. 동네에 저희 집 사정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분들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셔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쥐어주고자 짜잘한 심부름을 시켜주시기도 했어요. 한 주민분은 읍내에 있는 한 식당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 계란 배달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다른 분들도 읍내에 뭔가를 사올 일이 있거나 혹은 갖다 줘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장님도 여기저기 재단이나 기부 단체를 찾아보면서 저희를 도와줄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어린 나이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냉정하고 힘든 곳이라는 것도요. 다들 어머니와 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만 하나뿐인 가족인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뎌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삼촌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비를 마련하시기 벅차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병원에 자주 들러주시고 저도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니 점점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는 병을 이겨내실 거라고.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계란을 배달했고, 배달이 끝나면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학교가 끝나면 고물 자전거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일을 매일매일 했죠. 정말 어른도 쉽게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 병원에서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같이 병원에 오는 저를 인상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정도로 나이가 꽤 있는 중년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처럼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잠깐 검진할 때만 얼굴을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돈이 없던 저희 가족은 그런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무척이나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검진을 하러 잠깐 어머니 병실에 들렸다가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오는 보호자라고 해봐야 어린 저뿐이니 조금 마음이 쓰이신 모양이었어요. 외삼촌이나 이장님이 가끔 오시긴 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 병문안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제 나이를 말씀드리니 병원 근처에 사냐고 또 여쭤보시기에 저희 집 위치를 말해드리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누군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기에 아니라고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힘들지 않니? 날이 덥거나 햇볕이 많으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병원에서 어머니 혼자 더 힘드실 텐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즐겁기도 하고요. 왕복거리만 4시간인데 학교 마치고 오면 많이 피곤하겠구나. 집에 가면 잠만 자서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란 배달도 해야 돼서 집에 가자마자 자야 하거든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했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이 기특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옆에서 어머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특하다고 하시는 것도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달라졌습니다. 검진도 더 자주 오셨고 오시면 이것저것 예전보다 더 상세하게 여쭤보시면서 어머니를 챙겨주셨어요. 저에게 가끔 과자나 사탕 같은 걸 쥐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가니 이미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고 의료진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심장이 쿵 떨어지고 겁이 났습니다. 울먹거리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앞으로 면회는 하루에 한 번 지정된 시간만 가능하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른 시일 내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란 배달이나 잔심부름을 해서 버는 돈은 어머니 하루 입원비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금액이었고, 외삼촌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비용도 사실 병원비를 다 갚기에도 한참 모자랐어요. 모든 비용을 빚으로 달아놓고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였기에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수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어요. 의사 선생님도 방법이 없으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주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며칠 동안은 정말 암흑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방문해야 해서 학교에서도 조퇴나 지각도 빈번하게 하고, 그 전까지 하던 계란 배달이나 잔심부름도 대부분 못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 병세가 좋아지기만을 기도했지만, 중환자실에서 본 어머니는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고, 그나마 깨어 있으실 때도 고통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하늘에 별똥별이라도 떨어지지 않는지 찾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틈만 나면 간절히 빌곤 했죠. 그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았던 건지 드디어 어머니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분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며 챙겨주셨던 어머니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30분 남짓의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 앞에 대놓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도 날씨가 조금 흐리고 습기가 많았는데 밖에 나오니 갑작스런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금방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찬 비였고, 당연히 우산도 챙겨 나올 겨를이 없었기에 그냥 맞고 가야겠다 싶어서 시무룩하게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체인을 풀고 보니 자전거가 부서져 있더군요. 이미 녹슨 부분도 많고 부식된 부분도 많았는데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가 부서졌다면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비는 그칠 생각은 났는데 우산도 없고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전거도 고물덩이가 되어버리니 그렇게 서럽고 속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머니 옆에 있을 수도 없고 하염없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자전거가 없으니 내일부턴 병원에 어떻게 올지도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힘든 생활에 대한 서러움과 두려움이 합쳐져 마치 마음속의 독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어져서 그냥 고물이 되어버린 자전거 앞에 서서 세찬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저를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병원 입구에서 제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더군요.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없이 부서진 자전거를 바라보니 말하지 않아도 대충 상황 파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일단 비가 많이 오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환자 대기실로 데려가셨어요. 환자 대기실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건네주신 손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좀 닦고 나서야 눈물이 좀 그치더라고요. 제가 좀 진정한 것 같아 보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 수술 비용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집에 아버지는 안 계신지 등등 집안 환경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아가면서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와 저와 간단한 소일거리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과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그 자전거로 계란 배달과 주민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없어져서 그것마저 하지 못하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자전거는 당연히 살 형편이 안 되고 수술비는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두렵다는 말을 하면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라서 참느라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아무런 말 없이 계속 듣고만 계셨어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네 고장난 자전거를 나에게 파는 건 어떠니? 자전거를 판 돈이면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네? 제 자전거는 다 녹슬고 고물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디 쓰시려고요? 사실 내가 뭔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연구의 재료로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만한 고철을 구하는 게 힘들더라. 영훈이 너도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내가 수술비를 내드리고 자전거를 가지게 된다면 서로 좋은 일 아니겠니? 저로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의사 선생님의 제안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전거는 아버지가 타실 때도 오래된 고철덩어리였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수리도 하고 손도 자주 보셔서 여태까지 탈 수 있었던 오래된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만큼 손기술도 좋지 않고 수리도 못하니 부서지는 게 당연하죠. 도저히 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자전거를 받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신다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어머니의 수술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서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 선생님도 흡족한 듯이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마치 큰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의 느낌처럼요. 의사 선생님께 고물덩어리가 되어버린 자전거를 드리고 병원 밖으로 나섰을 때는 영원히 개지 않을 것처럼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고 있었어요. 자전거로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집에 일찍 도착한 기분이었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 마음이 다칠까봐 필요하지도 않은 자전거를 팔라고 제안을 해주셨다는 건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머니가 외삼촌과 나누시는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바로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니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러셨다 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퇴원하면서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선생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영훈이를 보면서 의사 생활에 참 큰 전환점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도 다른 의사들처럼 1분 1초가 너무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보니 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딱딱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어린 나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를 보러 오는 영훈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꼬마아이도 있는데 어른인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는 환자분들에게 신경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 예전처럼 사는 게 재미없고 벅차지가 않아지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을 만나는 게 참 반갑기만 합니다. 영훈이에게는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훈이가 이대로만 착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훈아,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거면 난 참 보람이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나는 네가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와 함께 어찌나 울었던지요. 그날로 저는 그 의사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렇기에 저는 주변에서 아무리 저를 타박해도 처음 의사가 되려고 생각한 이유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시골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의원이 있는 마을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분들이 많아 매일매일을 참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정년기를 놓치고 퇴근하고는 그저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씩 하며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게 다였네요. 그러던 몇 달 전 점심시간을 맞아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병원 문을 다급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며 인사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많아 점심시간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에 사람이 오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등에는 축 늘어진 꼬마아이가 엎여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병원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마을에 사는 아이였어요. 아주 가끔씩 감기에 걸리거나 예방 주사를 맞으러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아이였는데 동네에 아이가 드물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분은 아이가 다니는 분교의 유일한 여선생님인데 새로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져서 놀란 선생님이 아이를 들쳐업고 이웃마을 어르신의 트럭을 얻어 타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기에 일사병이나 아니면 허약한 치질이거나 생각했는데 상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성 실신 같은데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더라고요. 선생님께 큰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울먹이며 아이의 할머니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질 않으시다가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으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이를 할머니에게 버리다시피 하고 연락이 끊겨 할머니는 오직 이 손주 하나만 보면서 살아가신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이전에 병원에 올 때도 워낙에 허약한 체질이라고 할머니가 한탄하시기에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밖에서 많이 뛰어놀라고 조언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허약한 체질이 아니라 몸속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죄책감도 들고 할머니와 아이가 안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한 동기 생각이 났어요. 마침 전공도 소아과 쪽이라 무리한 부탁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아이를 이송하면 바로 검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길로 막 도착한 아이의 할머니와 선생님을 태우고 서울로 향해 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MRI 검사를 받는 아이를 보며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처럼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아이 할머니께서 마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군요. 하나뿐인 손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슬픔에 휘청거리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저와 저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가정 형편이야 말하지 않아도 빤했습니다. 부모는 연락도 되지 않고 나이 든 어르신께서 여지껏 일하시면서 겨우 아이와 둘이 입에 풀칠하며 지내는데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으실 리 없었습니다. 검사실 앞에 놓인 대기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 할머니를 보니 어린 시절 자전거 앞에서 울고 있던 제 모습도 저랬으려니 싶어서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아이의 검사가 끝나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하는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동기에게 아이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제 이름으로 청구해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저의 은인이신 의사 선생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갚아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셨기에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가 은인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비와 수술비를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동기놈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고. 멋진 의사라고 말입니다. 평소에도 허울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고민 상담도 하던 친한 친구라 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과정을 모두 들었기에 제 전화를 받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 의사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동기에게 듣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들 저에게 야망도 없냐, 큰 병원에 가서 꿈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서러움이 사라지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울기만 하시는 아이 할머니께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챙겨주라고 많이 아플 텐데 옆에서 힘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참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른 뿌듯함에 서울까지의 오랜 운전이 힘들지도 않고 날아갈 듯 마음이 가벼웠네요. 아마 제 의사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에요. 경과가 아주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치료 비용은 무상으로 해드리기로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르신 대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왕래할 생각입니다. 아이와 어르신은 이제 저를 마치 자식처럼 아빠처럼 따르고 챙겨주네요. 어찌나 먹을거리를 많이 가져다 주시는지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아무래도 밥도 대충 차려서 때우곤 했는데 매번 버스를 타고 병원에 들러 한가득 반찬거리를 챙겨주시는 통에 혼자서도 육첩반상을 먹답니다. 요즘은 병원 근처에 위치한 마을에 주기적으로 들러 주민들 건강검진을 해주곤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릴 겸 건강검진도 해드리니 그렇게 저를 반겨주세요. 어딜 가나 고향에 내려온 듯 반가운 주민들의 모습에 얼굴에 웃음이 질 날이 없네요.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일지도 몰라요. 그간 아이 병문안을 핑계로 겸사겸사 아이를 데려온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진전되어서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식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전통식으로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의사와 여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주민분들을 보는 게 참 즐겁기도 하고 저도 예비 신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의사를 했다면 부와 명예는 가졌겠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은 누리지도 못했겠죠. 큰 병원에서 의사로 사는 것도 멋진 삶이지만 소박한 성향을 가진 저에게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가족에게 온정을 베푼 은인의 가르침대로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갚아나갔을 뿐인데 저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랑과 환대를 받게 되다니 좀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주민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평생 동반자가 될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보다 더 많은 행복으로 보답해 주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어요. 제 꿈은 제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곳이 없게 주민분들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며 사연을 들은 청취자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 꼭 드리고 싶어요. 한 명 한 명이 서로 보살펴주며 이렇게 살다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